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윤리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FOMC 회의가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고 우리 시장에도 하루 종일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은 쉬어가고 코스닥 시장이 선전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본은 1% 미만 하락했고 폭 상승하는 등 FOMC 회의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아직도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노란톡과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로 방송을 2배로 더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의 위원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게 시장 이야기를 이끌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이번 주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주 5일이 아니라 6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이벤트 토요일에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가오는 여름, 휴가비가 걱정된다고요? 싹 쓸어 담으세요. 주유소 휴가비 싹쓸이 프로젝트. 주도주 버티기 이지환 전문위원, 바닥주 선점 이정수 전문위원, 테마주는 내 손 안에 이주연 전문위원, 올여름 한 번뿐인 온라인 강연회, 주유소 전문위원 휴가비 싹쓸이 프로젝트. 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의 여름철 휴가비를 책임질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주말에 너무 덥고 힘들고 어디 놀러 갈 기운도 없다 하시면 저희 주유소와 함께 이 토요일을 주식 공부를 하시는데 함께 시간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오늘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이 세 분 중에 이주환 전문가님이 오늘 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1시에 첫 번째 타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타자로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주말에 강연에 가면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조금 맛보기로 들어볼 수 있다면 어떤 주제일까요, 전문가님? 네, 어제 이제 결과가 좀 일부 나왔는데 네. 아마 이제 대부분의 현실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전문가분들과 방송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좀 현실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이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이 우려감과 단계, 이 단계별에서 조건의 대응과 실제 과거의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흐름을 보고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유동성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FOMC 회의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어느 정도 하반기를 가늠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안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후 8시에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TV로 보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무료 방송 저희가 정재훈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안내를 좀 마쳤으면 저희가 좀 주식 내구조로서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FOMC 결과를 많은 분들이 뜬 눈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정말 내가 예상한 대로 FOMC 회의가 나왔을지, 결과가 나왔을지, 그리고 결과가 나온 것과 또 상관없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FOMC 회의 결과를 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보도들 속에서 여러분들 좀 갈피를 잘 잡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오늘 뇌구조는 어떤 키워드들로 채워져 있는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전문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적어주셨고 변곡점, 유동성보다 실적이라고 적어주셨고 나머지 두 개의 키워드는 FOMC와 기회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음 전문가님도 볼까요? 네, 순서가 약간 다르긴 한데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FOMC, 실적, 그리고 오늘 좀 움직여줬던 5G, 미국 선물 옵션 동시기 주도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뇌구조를 해서 보니까 두 분이 시장을 보시는 뷰가 확실히 색깔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특징적으로 갈리는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오늘 시장을 FOMC 회의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두 분이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떤 시그널을 읽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눈치 보기 장세라고는 했지만 코스피가 너무 잘 가서 언제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오늘은 또 약간 주춤하고 코스닥이 대신 치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신고가라고 적어주셨고 FOMC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신고가는 우리 시장을 말씀을 하시는 거 맞겠죠,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신고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갈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적어주신 걸까요? 지수가 일단은 사상 최고치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신고가를 적었습니다. 결국엔 누군가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수 움직임이고 지수가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어느 종목에서는 결국엔 또 한 번의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1일, 12일 그리고 14일 이 정도로 기억이 됐는데요. 그때에도 지수가 신고가를 터치하고 있었고 국내 증시는 대형주 중심으로의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5개월여 이상 횡보를 하고 조정을 받고 일종의 기간 조정을 받았던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해 나가는데 이 와중에 우리는 지난 1월 중순의 우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1월 중순에서 지금까지 물려있다가 이제 탈출을 해야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니면 지금까지 기다렸더라면 내가 과연 어느 지점에 지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결국엔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가 다시 한번 맞게 되는 신고가의 자리에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5개월여 동안의 나의 투자 스타일이나 나의 매매들을 조금 복귀해 본다면 어느 스타일이 나의 투자에 조금 더 유익하고 앞으로 나의 투자 스타일을 조금 더 건전하게 또는 건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라는 부분은 더 갈 종목들이 있는 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팔 때 누군가는 살 수도 있다라는 그 차이를 조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지수가 신고가를 가는 것과는 별개로 내 계좌는 왜 이렇게 고요한가라고 느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과오를 다시 한번 범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고민을 다시 해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FOMC 회의 결과가 좀 한 줄 정리를 하자면 연준에서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총 0.5%p 인상하는 조기 긴축을 시사를 했었죠.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코스피가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오른 거에 비해 조정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너무 다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라서 시장에 충격이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이미 다 시장이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FOMC 결과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두 분? 네, 일단 FOMC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가 예상치가 이번에는 3.4%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영준이 인플레이션 오래가면 일시적이다, 2% 내외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에 이제 현실적으로 3.4%까지 이제 올렸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023년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점도표가 나왔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점도표는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 느낌이고 이후에 이제 회의에서 또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참고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시장은 이제 조금 바삐 움직이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은 시장에 우리가 2013년도에 이전에 테이퍼링에서 가져왔던 그런 긴축 발전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파월 의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연준에 비해서 시장의 조성자들은 테이퍼링이 올 연말에 시행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더 빨리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를 만약 금리 인상으로 가정을 한다면 테이퍼링의 이제 시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시기를 보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테이퍼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만약에 2023년도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예상과 사실 거의 이제 일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가지고 나온다면 예전처럼 충격을 좀 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지금 우려하는 바는 어떤 시장에 대한 등락, 시장이 지금 신고가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어떻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진 거는 어느 종목이 많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주도주고 어디가 시장 수익률을 넘어설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마 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사실 그 정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으면 과거 같으면 적어도 다우지수가 한 2%, 네. 나스닥은 한 3%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하락이 굉장히 제한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만큼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극과 극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현재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면 아마도 이번에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나고 나면 그동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후에 다음 주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문에 변동성이 제한되었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서 오히려 변동성이 하방적으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전략을 일단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은 그 말 그대로 조정이지. 그게 10% 조정을 받든 20% 조정을 받든 조정일 뿐이지 이후에 더 큰 상승이 안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절에 대한 포트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시점이고 이후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FOMC라는 결과를 하나의 산을 넘었고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미국을 넘어서면 아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밤에 미장도 그랬고 하락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두 가지 측면으로 다 해석을 해봤을 때 이게 앞으로 우리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 더 이어질지 양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키워드 중에서 지금 이 시점이 변곡점으로서 시장을 좀 포인트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드렸던 이 키워드의 큰 주제가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변곡점에 들어섰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서 지금 어떤 종목을 고 매수는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매수 새로운 종목을 사거나 혹은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신고가에 대한 부분과 뭐 연결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 그대로 비싸게 사느냐 싸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가 신고가에 있지만 저렴한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제가 자주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도 그 기업의 고유 위험이든 아니면 시장의 변곡에 의한 위험이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엔 그 추세선 하단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얄궂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6월에 들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6월에 있는 여러 한국
미국 그리고 FOMC 회의, 동시만기일 한국, 미국과 그리고 FOMC 회의들이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 그 변곡점, 결국엔 추세 하단으로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방법들 이야기를 드리면서 살 때도 인내심을 발휘하시고 팔 때도 인내심을 갖고 더 좋은 가격의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고가에 이어서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싸게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었고요. 변곡점에 의해서 뇌구조를 보면 기회라는 키워드와 함께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곡점이 오기를 바라거나 변곡점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미리 대비를 하신 분들은 그 대비된 변곡점을 맞이했을 때 결국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들에게 결국엔 기회가 찾아오는 건데 지금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낼 때에 끝까지 잘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직하다라는 표현 아니면 여기서는 그래도 팔아야 되는데 라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 기준으로서는 실적을 그 판가름의 기준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를 유지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기대감에 의해서 또는 경기 확장과 일상으로의 복귀 여러 가지 트래블 버블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슈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 주가가 지지를 해주냐 버티느냐 못 버티냐는 당장의 실적 내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 변곡을 기회로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잘 팔 수 있을 때 또는 차익 실현을 해야 할 때는 차익 실현을 해주고 그리고 안전한 가격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버텨보는 전략. 두 가지의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실적으로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뉴스에 JP모건 CEO 다이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더 높은 금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 5억 달러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기까지 그 금리 인상기에 더 높은 금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미 많이 해 놓았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본다면 현 구간에서는 지금에 와서 현금 확보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가 가장 변곡이 깊고 삐죽삐죽한 조정이 가장 깊은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8월 잭슨홀 미팅이냐 아니면 9월, 11월 FOMC 회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판가름만 남아 있는데 시장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에 내가 마련 현금 비중을 가지고 기회로 딱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지금부터 이제 한 차례 한 차례 찾아오는 변곡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의 의미로서 변곡과 기회라는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금화를 이미 그렇게 해두신 분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로 큰 돈을 현금화를 이미 갖고 계시는군요. 갑자기 또 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현금화를 생각했다고 하는 단위와 정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CEO분들의 현금화 그 돈 단위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는 주식을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곡점과 기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유동성보다는 실적 그렇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도 실적 키워드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일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거는 이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진짜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느냐, 어느 네. 쪽에 주도주 쪽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IT 성장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경기 관련된 종목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FOMC를 한번 거치면 일단 하나의 국면이 마무리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자금의 이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물옵션 미국 동시만기가 한번 끝나면 패시브 자금들이 재편이 되고 그 재편이 되면 액티브 자금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의 재편을 봤을 때 지금 특히 미국의 ETF 쪽의 자금 이동을 보면 어떤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그게 이제 실적입니다.
시장 자체가 작년부터 시작됐던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유동성 장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전환되는 과도기적 측면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ETF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IT주냐 경기주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아마 이번 미국 소모품 동시만기가 지나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 포커스를 맞추는 그 자금의 투입 정도를 보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유동성장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 2차 전지, 5G 비메모리, 뭐 마이너리 반도체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같이 맞춰서 어떤 바스켓 매매 많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미국 시장을 보시면 IT 섹터도 주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IT 성장주가 일부 반등을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반도체나 뭐 애플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종목은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좀 주는 정도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혹은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 넘어서서 이 6월달 이후 장세로 가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가 어느 정도 종목별로 포커스를 맞춰서 바뀐다면 지금 이제 어느 종목이 더 튈지는 사실 미국 소모품 동시만기를 봐야지만 이유를 봐야지만 어느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현금 시장이 상방 쪽으로 바뀐다고 해도 어느 종목이 더 강한지 그 종목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현금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보셔야 되고 만약 시장이 지금 소모품 동시만기의 하방 압력을 좀 받는다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제가 봤을 때 필수적인 부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종목에 대한 선정도 중요하지만 네. 아마도 미국의 지금 현재 자금 이동이 마무리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재편은 반드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조정을 견뎌서 어디가 더 상승 구간에 왔을 때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냐. 나오는 종목의 비중을 늘려서 이 조정 기간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많이 하고 싶다는 그렇죠. 기본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전략이잖아요.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이 종목 대응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지금 현재 이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의 부분에서 그 논쟁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관련된 종목 주도주가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데 네. 일단 빅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클들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가치로 간다면 실적이 지금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 뭐 철강이나 기계나 조선 이쪽은 비중을 완전히 다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중을 해야 나중에 이 섹터들이 다시 레벨업이 되는 구간에 들어갈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경기 관련된 종목을 다 버리고 생각을 나중에 상승 전환 시에 매수하려고 하면 그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급등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종목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션을 어느 정도 일정 유지하되 비중을 좀 줄여서 보시고 IT 성장주 쪽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보면 굉장히 강하게 갖춘 뭐 플랫폼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일부나 2차 전지 이쪽으로 포커스를 좀 좁혀서 맞추면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그 중에서 상승 타율 큰 쪽으로 자금을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유동성 장세에서는 비율을 맞춰서 전체 포트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강한 종목 쪽으로 비중을 많이 늘려잡는 매매가 더 유리하다는 측면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뭐 분산 투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담다 보니 종목이 너무 많아졌고 많은 섹터들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비중 조절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내가 사고 보니까 너무 비대해진 섹터군들이나 업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게 하락세에 접어들어서 가질 않아. 쉬는 에 많이 들어갔어 하면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개편이 어찌됐든 앞으로 시장이 계속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코스피가 신고가 흐름이 주춤한 사이에 아까도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도 천스닥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기술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쉬어왔던 기술주, 가치주 가치주가 아니죠. 성장주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외국인 수급도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또 외면을 받았다가 또 잘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시장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약진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부터 올해 1월까지 대형주 중심의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대형주가 그만큼 레벨업 했으면 코스닥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으로 코스닥 가고 코스닥이 안 간 경우가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차, 차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등등 LG전자, LG그룹주 그리고 SK텔레콤 뭐 여러 가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주도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많이 오르지 않은 중소형주를 조금 살펴보아도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는 말씀들을 오르지 않은 섹터에서 이제 오를 섹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실적이 이제 막 돌아서거나 앞으로 좋아질 섹터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좀 방송에서도 좀 나누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결국엔 오늘 통신장비 섹터들이 조금 좋은 흐름들이 재차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주, 3주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특집 방송 이후 그리고 통신장비 그러면서 5G 섹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아직 가지 않은 섹터가 있는데 그 가지 않은 섹터가 언제쯤 되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속으로 따지고 보면 RFHIC 그리고 RF머티리얼즈, KMW를 화수 목요일 일주일 동안 한 종목씩 보고 있는 아침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르지 않은 섹터에서 오를 수 있는 기업들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보시면 좋냐? 남다른 기술력, 해자라고 하죠. 그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통신업종 안에 있다 하더라도 통신업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서의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기업에는 있는가를 보시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지금까지 업황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억눌려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5G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는 있는데 기지국 수가 그전 LTE 시절에 비해서 30%도 안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5G에서 지금 요청이 되고 있는 트래픽 그 용량 데이터 용량 측면에서는 LTE 대비 80%까지 육박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수요를 안전한 서비스와 정당한 요금 그리고 정당한 속도 이런 부분으로 KT 여러 가지 통신업체들이 조금 문매를 맞았던 뉴스들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통신업종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그냥 바닥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나가는 환경 속에서 통신이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 그리고 IoT 그리고 메타버스까지도 확장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시간 안에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 산업의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결국 언젠가는 오르게 될 텐데 그 언젠가라는 타이밍을 누가 잘 집어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업종도 그렇고 코스닥에 있어서 오늘의 중소형주 상승도 그렇고 오르지 않은 쪽에서의 상승을 채비를 할 때에도 물론 실적을 보시고 산업과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보시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오르지 않은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다가 이 기업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스터디를 해 나가시면 네. 종목을 찾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성장세에서 약간 좀 소외를 받고 있었던 코스닥에 있는 종목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있어서 코스닥 시장 오늘 1000스닥을 달성을 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소형주들의 앞에서도 어떤 종목들인지에 따라서 그 좀 점수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성장이 좀 더 기대되고 과 트렌드가 맞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은 중소형주여도 볼만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뇌구조는 정리를 하고 시청자 뇌구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의 뇌구조에서 오늘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 뇌구조 함께 볼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시멘트, 5G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5G 이야기를 하려고 넘어온 있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통신주 3사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도 있는데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 5G였습니다. 사실 그간 성장주로서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희망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너무 그 늪이 깊었어요. 깊고 길었죠. 그래서 5G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앞으로에 깔린다고는 하는데 된다고는 하는데 왜 5G 종목도 이렇게 안 가는 속이 답답하시고 좀 반포기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꿈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5G에 대해서는 이 5G 산업의 세계라든지 어디까지 스텝이 지금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5G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5G 관련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5G는 바닥권에서 오는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5G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많이 이제 그 장기간 보유하면서 손실이 크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나오면 이 5G가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수주가 하반기에 제 생각에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뤄졌던 발주들이 일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그동안 이런 발주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뉴스 보도 때문에라고 조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발주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5G 점유율이 10%를 넘어갔다가 올해 이제 1분기까지 보면 6%대로 주저앉으면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못한 것이지 발주가 많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수주한 이후에 이번에 1월달, 2월달 AT&T까지 발주는 다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이 발주가 주로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으로 많이 편중되면서 점유율은 에릭슨이 가장 크게 늘었고요. 그다음 이제 노키아가 그다음 늘었고 삼성전자는 셰어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에 기대해서 간접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정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5G 종목들을 보시면은 기대치는 지금 원래 실적이 굉장히 이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제 나올 걸로 작년에 기대를 했었고, 저도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제 그 발주가 딜레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많이 희석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5G를 우리가 작년에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5G 관련된 종목은 최근 한 2년 동안 적게 오른 종목은 5배, 많이 오른 종목은 한 15배 정도가 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KMW 같으면 10배 이상 올랐고요. RFH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년, 2년 상간에서 주가가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 밸류에이션을 넘어가는 실적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애초에 기대했던 정도의 발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발주량을 전 세계 글로벌하게 예측을 하면서 캐나다부터 인도, 일본,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미국까지 전체 발주 물량과 발주 시기를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하는 발주율이 예상했던 부분에 대하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100 정도는 이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넘어서서 갈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5분의 1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상승을 주고 있으니 당연히 보유를 하시면서 이 종목을 조금 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구간까지 끌고 나가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다만 신규로 이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실적이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느냐 부분을 좀 더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대감이 컸다가 지금 현재 변수가 많아서 어려졌던 2차 전지와 그다음 기대감이 컸었는데 발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적이 좀 떨어져 있는 5G가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IT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미 2차 전지는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5G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미 미국 시장은 한 40~50% 올해 다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주가 나서 급등을 했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5G 관련된 종목들이 수주를 못 받으면서 주가 등락을 못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키 맞추기로 지금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을 넘어서서 추세적으로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가졌던 기대감은 좀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그 상처도 좀 상처의 깊이가 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일단은 발주가 안 된 건 아니다.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건 아니나 이 수주가 되기까지 좀 돈을 벌어오기까지는 아직은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5G 이야기해 주셨고 허반석 위원님도 혹시 5G라든지 아니면 시청자 뇌구조 중에서 좀 볼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 5G의 늪이 깊다라고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네네. 그리고 또 계좌를 열었을 때 한숨을 쉬는 분들도 네. 계시고 몸소 그 늪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저도 느끼고 네, 있습니다. 체감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아직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부분이 긴 이제 장기적인 뭐 5배, 10배 이런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열어놓고 봤을 때 조금 그렇게 보면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보면 네. 짧은 시간 안에 1년 어간에 뭐 5천 원에 있던 주가가 25,000원까지 좀 상승을 해준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제 수년 동안의 빅사이클을 통해서 크게 상승한 기업들도 있지만 짧게 단발적으로 5배까지 주가를 조금 1년 안에 올린 기업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를 만큼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할까라는 접근 또는 생각이 굉장히 좀 쉽고 안타깝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죠. 앞서서도 이제 신고가에 대한 지수 신고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누군가는 팔 때 누군가는 또 사고 한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만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이제 상승을 합니다.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 나가는데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마도 평행한 선을 긋고 이렇게 올렸을 때에 되돌림 자리가 지났는데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15,0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셔서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 2만 원 이상에서는 여기서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차익 실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가격적으로는 안전하다라는 라인입니다. 2만 원을 넘어가면 그 주가가 22,000원, 25,000원까지 상승을 해 갔다가 조정이 나올 때에도 조금 더 들고 가볼까 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 들고 가볼까 하면서 상승. 그 이후에 이 추세선 하단으로 추세선 상단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나갈 때 여기가 다시 한번 바닥인가 하고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네. 어디서부터 이 상승이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봐주시고 그만큼 올랐으면 얼마만큼 쉴 수도 있겠다. 왜냐? 누군가는 차익을 매물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때가 1월 달이 아니고 3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쉴 만큼 좀 다시 쉬어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유소에서도 드리고 아침에도 드리고 했었는데 네. 결국엔 5G도 매우 긴 2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빅사이클을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쉴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쉬게 좀 두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여기가 다시 바닥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더 쉬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인내심 같은 경우에는 살 때도 인내심, 팔 때도 인내심을 강조에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를 조금 기술적으로라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막 반등이 나온 5G 섹터가 얼마만큼 쉬었는가, 그간 네. 오른 만큼 이제는 많이 쉬었는가에 대한 참고를 해보시고요. 3분기 혹은 올해 안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이제 내가 매수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라고 하시면 금요일이나 뭐 언제 저희 서울경제TV가 3시, 2시 50분부터는 상담 방송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 5G 섹터는 꾸준히 조금 트래킹을 하면서 더 올라올 것인가, 이제 쉴 만큼 쉬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면서 지금은 손절할 때는 아니다라는 섹터, 이제 막 머리를 들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내가 너무 시끌벅적할 때 누군가는 팔고 싶을 때 샀다는 거죠. 그러면 네. 지수가 신고가입니다. 다시 1월 중순에 우를 범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갈지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정말로 잘 집중해서 볼 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에 대해서 두 분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분과 또 차트를 봐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내가 과연 적절한 타이밍에 5G를 샀는가에 대한 셀프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보유자의 관점과 또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뇌구조는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뇌구조 구성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 가 이제 시멘트가 있는데 사실 오늘 오른 종목은 아닌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재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시멘트 가격, 원자재가 다 오르고 있으니까 시멘트도 오른다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지 않을까 하고 뭐 접근하셨던 분들이 계셨나 봐요. 며칠 전이든 아니면 그 이전이든. 그 재개발이라는 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뭐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니나 살고 있는 아파트를 또 새롭게 재개발한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건설 현장과 더불어서 시멘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또 잘 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시멘트 관련해서는 두 분이 보는 시각이 어떠실까요? 그냥 단기적인 테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주다. 어쨌든 네. 지금 이제 쇼테이지에 대한 부분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돌아가면서 대부분 다 상승을 한 번씩 했고 네. 그 부분에서 보신다면 단기적인 테마 그냥 짧게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원자재가 이렇게 시멘트까지 오면 건설까지 오면 한 바퀴 대부분 다 돌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기존에 이제 처음 스타트했던 시점으로 아마 돌아갈 것 같고, 순환매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테마,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적인 접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네라고 하고 시청자 뇌구조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프터스탁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장이 끝난 뒤에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늘 저 멀리 좀 날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항공주들에 대한 이슈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속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보도가 얼마 안 돼,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뉴스긴 한데, 박상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기소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과 아시아나 IDT 그리고 에어부산 등 3개사가 상장 폐지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라는 이슈가 장이 끝난 뒤 나왔습니다. 실제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뭐 상장 폐지 결정까지 어느 로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실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폐지가 된다면 뭐 이 항공 관련해서 인수합병 결정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의 핫한 종목으로는 관련된 3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아나,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두 분이 말이 일단 좋다네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아마 이제 이 부분은 그 주주로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겁니다. 네. 거래 정지 기간이 지금 연장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대주주의 행정 사건이 나오면 이런 절차적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제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인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CEO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인수 이후에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지금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이 워낙 재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자본 잠식 정도 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어떻게든지 이전 대주주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 적격 실사를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변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되는 게 행정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이 좀 길어지는데, 뭐 이걸 가지고 해서 상장 폐지까지 가냐?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절차상의 문제로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절차상이 가능하면 인수합병이라는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 안에 이 절차상의 부분은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항공산업 전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가능하다면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네. 이런 이슈들을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뭐 사실 항공주들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지 않은 지 오래돼서 실적적인 측면이 힘들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이슈까지 떠서 어떻게 보시나요, 허반석 의원님? 네, 앞서서 이지현 의원님께서도 이 사태가 조금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당국에서도 절차를 좀 신속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에 10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전 경영진, 전 대주주에 관해서 행정 배임권으로 개선 기간이 부여되는 분들은 또 봤지만 상장 폐지까지 가는 부분들은 오히려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절차상, 그리고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장 폐지하는 데는 부담이 크다라는 쪽이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처럼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의 합병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이목이 쏠려 있는 부분이고, 산업은행 및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업계 자체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항공 섹터가 나와서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대한항공처럼 대형기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라면 오히려 항공 물류 그리고 운임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외여행이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소형 항공사 LLC라고 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공에서 물류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비행기가 작다라는 표현을 드리면, 결국엔 기대감과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주가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오늘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적이죠.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서 많이 오른 종목에 있어서 주가가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지 못하느냐,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이 주가를 지지해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항공 섹터에 있어서 너무 거다라는 것보다도 실적을 기반으로 항공 운임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시아나항공 주주분들께서는 속이 너무 쓰리시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 경영진, 전 오너에 대한 부분으로 개선 기간 부여는 보았지만 상장 폐지는 거래소에서도 면밀히 보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으로 하루빨리 조금 마무리가 되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상장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나 이런 점들이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 이슈를 저희가 또 계속 추적해서 관련된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항공주들 다뤄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이번 주 여름철 휴가비 싹쓸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토요일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이 온라인 강연에 대한 모든 내용들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샵 008 2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유소 2부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